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자연의 낮은 속삭임만이 허공을 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뭇잎과 나뭇잎이 서로의 몸을 스치며 내는 소리, 이름 모를 풀벌레들이 저마다의 음률로 밤의 정적을 엮어내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가 밤의 장막 위로 은은하게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작은 오솔길 끝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서준, 한때는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서운관, 최고의 화공와이였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별들은 금방이라도 종이를 뚫고 나와 하늘로 솟아오르듯 생생했고, 그가 그린 천문도는 나라의 길 흉화복을 점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동경했고 별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재능을 하늘의 뜻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붓이 들려있지 않았고 그의 앞에는 최고급 비단 대신 축축한 흙바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한때 별의 미세한 떨림까지 담아내던 그 깊고 총명한 빛을 잃고 텅 빈 밤하늘처럼 공허하게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이지러진 조각달처럼 그의 어깨 위로 희미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준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에서는 젖은 흙냄새와 짙은 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시의 탁한 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맑은 향이었지만 어쩐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떠다녔습니다. 자신을 향해 경외의 눈빛을 보내던 동료 관원들의 얼굴, 자신의 그림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던 왕의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간 그날의 기억, 그의 오랜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자의 시기, 어린 눈빛, 교묘하게 바꿔치기 된 천문도, 나라의 운명을 어지럽히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 차갑게 돌아섰던 왕의 시선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의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희미한 안개처럼 그의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는 애써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무뎌질 대로 무뎌진 돌멩이처럼 그저 묵직한 무게감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그려왔던 바로 그 하늘이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며 검은 장막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북쪽 하늘의 길잡이별도, 여름밤의 대삼각형도, 가을 하늘의 네모꼴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것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별들을 보며 우주의 신비와 조화에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별들은 그저 멀리 있는 차가운 빛의 점들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변치 않는 모습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별자리, 백조자리였습니다. 길게 뻗은 목과 우아하게 펼친 날개, 하지만 손끝에서 그려지는 별자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곧 부서져 내릴 모래성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묻어난 차가운 흙의 감촉이 그의 절망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등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들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려니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그를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그에게 짐승의 발톱 따위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지고 숲의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서준은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졸졸졸, 끊임없이 흐르는 물소리, 어떤 슬픔에도 어떤 기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제 길을 가는 저 물소리가 어쩐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냇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이는 물결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끝을 파고드는 시원한 감촉에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물속에 잠긴 조약돌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마다의 모양과 색깔을 가진 돌멩이들이 오랜 세월 물에 씻겨 둥글둥글해진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재능을 가졌었습니다. 그의 붓은 그 누구보다 섬세했고 그의 눈은 그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움이 결국 자신을 베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깊은 산속에서의 시간은 저 조약돌처럼 자신을 둥글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고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물에서 손을 빼내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차갑게 비웃는 듯한 빛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준은 아주 오랜만에 아주 희미하게 저 별들을 다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릴 종이도 붓도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나마 밤하늘의 풍경을 담아보려 애썼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은 곳,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는 그저 살아있다는 아주 작은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 상처 입은 화공은 그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끌어안고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밤의 일부가 되었고 그의 외로움은 숲의 정적에 스며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운명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오직 흐르는 물소리와 반짝이는 별빛 그리고 자신의 느리고 깊은 숨소리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한 밤이 그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위로였습니다. 이야기의 첫 장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펼쳐질 서준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밤에 빛을 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은 시냇가 바위에 걸터 앉아 하염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수면 위로 잘게 부서지며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습니다. 졸졸졸 귀를 간지리는 물소리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수만 가지의 다른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조약돌을 스치며 내는 소리, 수초 사이를 헤치며 흐르는 소리, 때로는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며 맴도는 소리까지 마치 밤의 정령이 낮은 목소리로 끝없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도시의 소음, 사람들의 목소리,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들이 저 시냇물 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으로 하루를 세는 것이 아니라 달이 차고 기우는 것으로 시간을 가늠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자연의 거대한 순리 속에 편입된 하나의 작은 점과도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놓여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흙바닥이 그의 화선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그릴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궁에 있을 때처럼 왕의 명을 받아 그리는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그림. 그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기억을 더듬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스승님께 처음 배웠던 별자리, 북두칠성, 국자 모양의 7개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뭇가지 끝으로 흙을 파내며 7개의 점을 찍고 그것들을 선으로 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그가 그리던 북두칠성은 저렇게 생기없지 않았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별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빛을 발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발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리온 자리, 사냥꾼의 당당한 어깨와 허리춤의 새별. 하지만 이건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저 밤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형태를 흉내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재능을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재능 같은 것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저 좋은 스승과 좋은 환경 덕분에 잠시 빛을 발했던 것뿐인지도. 그는 나뭇가지를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귓가에 시냇물 소리가 조금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그를 위로하듯 혹은 무언가 말을 걸어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흐르는 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물결의 움직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의 머릿속에 스승님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저마다의 길을 따라 끊임없이 흐르고 있지. 그림도 마찬가지다. 붓끝에 마음을 싣고 그 마음이 흐르는 대로 맡겨두어야 진정한 그림이 나온다. 마음이 흐르는 대로. 서준은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슬픔, 분노, 억울함, 그리고 절망. 그는 그런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고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더 거세게 터져 나올 뿐입니다. 그는 다시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별자리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의 칼날이 심장을 후벼 팠고 억울함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타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에는 이름 모를 형상들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은 별자리라기보다는 거친 폭풍우나 휘몰아치는 파도에 가까웠습니다. 날카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내면이 그대로 투영된 그림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그리던 그는 숨을 헐떡이며 멈췄습니다. 눈을 뜨자 흙바닥에 새겨진 기괴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느낌. 그는 그림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이다운 통곡도 아니었고 사내다운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흐느낌에 가까운 아주 낮고 깊은 울음이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시냇물 소리에 섞여 밤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이 마르고 감정의 폭풍이 잦아들자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퉁퉁 부은 눈으로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아까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마치 눈물을 닦아주듯 부드러운 빛을 그의 얼굴 위로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별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을.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별의 순수한 빛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흙바닥에 그려진 자신의 마음의 풍경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작은 별 하나였습니다. 이름도 없고 어떤 별자리에 속해 있지도 않은 그저 홀로 빛나는 작은 별. 하지만 그 별은 이상하게도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고요한 밤바다에 떠있는 등대 불빛처럼. 그것은 서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았지만 여전히 희미한 빛을 내고 있는 존재. 그는 그 작은 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시냇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냇물의 속삭임이 그의 친구가 되어주었고 밤하늘에 이름 없는 별이 그의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깊은 산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는 법을 아주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 대신 얻게 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준의 삶은 단조로운 규칙성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숲을 거닐며 먹을 것을 구하고 밤에는 시냇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일과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 마음으로 밤의 풍경을 담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밤안개가 유독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는 시냇물 위로 스멀스멀 피어올라 온 숲을 부드러운 소미불처럼 뒤덮었습니다. 달빛은 안개에 흩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별들은 희미한 빛의 얼룩처럼 번져 보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계가 무너지고 현실과 꿈의 사이를 걷는 듯한 몽환적인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여느 때처럼 시냇가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축축하고 서늘한 공기가 그의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안개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와 물비린내, 그리고 젖은 프리페 냄새가 뒤섞인 원초적이고도 편안한 향기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익숙한 숲의 향기 속으로 아주 낯선 향기 하나가 스며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공적인 향료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하며 은은한 향기, 마치 잘 마른 나무와 종이가 어우러진 듯한 정신을 맑게 하는 청아한 향이었습니다. 서준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눈을 떴습니다. 이 깊은 산속에 자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는 경계심을 품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희미한 나무들의 실루엣뿐이었습니다. 향기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와 함께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박, 사박.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 짐승의 발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가볍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숨길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람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이끈 것은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 이상한 향기에 대한 막연한 끌림이었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등 뒤에서 멈췄습니다. 서준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키가 작고 가녀린 몸을 가진 사람, 소복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어 안개와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안개를 뚫고 들려온 것은 소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옷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청아한 음성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물음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입이 굳어버린 듯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대답이 없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별을 보러 오신 분이신가요? 별이라니. 이 짙은 안개 속에서 별이 보일 리가 없었다. 서준은 소녀가 자신을 놀리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그는 겨우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안개가 짙어 별을 볼 수가 없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낯설 만큼 거칠고 잠겨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소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도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눈으로는 볼 수 없겠지요. 하지만 느껴지는데요. 별들이 저 안개 너머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서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별들이 속삭인다니 시적인 표현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소녀의 말투는 마치 정말로 별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처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때 달이 잠시 안개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쏟아져 내리며 소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주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소녀는 15, 1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소복은 사실 때가 타지 않은 정갈한 무명옷이었고 등에는 키만한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지게에는 하얀 종이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나던 맑은 향기는 바로 저 종이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당나무로 만든 최상급 한지의 향기. 하지만 서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소녀의 얼굴은 맑고 아름다웠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크고 검은 눈동자는 허공의 어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구나. 서준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지 않았는지, 왜 별이 보이지 않는데도 별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그녀는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서준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라라고 합니다. 이 산 저 산을 다니며 종이를 파는 아이입니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숲의 냄새와 소리를 따라 길을 찾거든요. 오늘은 안개가 너무 짙어서 잠시 쉬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라, 참 예쁜 이름이라고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죄인에게 이름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지만 소녀의 순수한 기운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신분을 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서준이라고 하오. 서준님. 아라는 그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안개를 거치게 할 만큼 맑고 따뜻했습니다. 서준님에게서는 별의 냄새가 나요. 아주 오래되고 슬픈 별의 냄새가요. 서준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별의 냄새라니. 그는 평생 별을 그려왔지만 별에서 냄새가 난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녀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온몸에는 지워지지 않는 별의 흔적이, 그리고 그 별과 함께했던 영광과 좌절의 냄새가 깊이 배어 있는지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짙은 밤안개와 은은한 한지 향기, 그리고 시냇물 소리가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서준은 아주 오랜만에 타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서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위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작은 소녀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안개는 거칠 기미 없이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서준과 아라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깊은 교감이 흐르는 듯한 충만하고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라였습니다. 서준님은 왜 이곳에 혼자 계신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헤아리려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따뜻한 염려였습니다. 그 질문은 서준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라의 입을 통해 나오니 날카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 낯선 소녀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조금 실증이 나서 잠시 쉬고 있는 중이요.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세상에 실증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의 말 속에 담긴 수많은 사연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가끔은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때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야 마음의 소리도 들리는 법이니까요. 서준은 아라의 말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음의 소리라. 서준은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리는 무엇이었을까? 분노와 억울함에 가려져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실증이 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라는 등에 지고 있던 지게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던 한지 한 장을 꺼내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한 빛을 내는 아주 곱고 부드러운 종이였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종이에요. 당나무 껍질을 벗기고 찌고 말리고 수백 번 두드려서 만들었답니다. 이 종이는 아주 질겨서 천년을 간다고 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했습니다. 종이에서는 아까 맡았던 맑고 청아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요? 서준님에게서 슬픈 별의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 별의 이야기를 여기에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요. 종이는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니까요. 슬픈 이야기든 기쁜 이야기든 묵묵히 다 품어준답니다. 서준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정말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화공이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는데도 그의 손에 종이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담긴 슬픈 별의 이야기를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지를 든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천하제일의 화공이라 불렸던 자신의 손. 하지만 지금은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아라가 말했습니다. 혹시 별을 그리는 분이신가요? 서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 알았어? 아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님 손에서 묵향기가 나요. 아주 오래된 좋은 묵의 향기가요. 그리고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느껴지는 특별한 빛이 있어요. 눈이 아닌 마음으로만 볼 수 있는 빛이죠. 서준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도 숨길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때는 별을 그렸었소. 하지만 이젠 아니요. 붓도 벼루도 마음도 모두 잃어버렸으니 잃어버린 게 아닐 거예요. 잠시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었을 뿐이겠죠. 아라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억지 희망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이미 존재하는 작은 불씨를 발견하고 조용히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듯한 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준은 손에 든 한지의 감촉을 느끼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아라는 고개를 들어 안개 낀 밤하늘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아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들리세요? 저기 북쪽 하늘에서 아주 오래된 별 하나가 울고 있어요. 서준은 무심코 아라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보았습니다. 짙은 안개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 보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저 별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서 슬픔에 잠겨 있어요. 빛이 아주 희미해서 눈으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빛은 아주 따뜻해요. 마치 할머니의 오래된 화롯불처럼요. 할머니의 화롯불 같은 빛. 서준은 그 표현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평생 별을 관찰하고 그려왔지만 별빛을 그렇게 표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별의 위치, 밝기, 색깔 같은 객관적인 정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별빛에서 온기를 느끼고 그 속에서 이야기를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라의 말처럼 마음으로 느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끄러운 잡념을 걷어내고 오직 밤의 고요함에 집중했습니다.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 그러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짙은 안개 너머 아라가 가리키던 그곳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준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잊혀진 별자리. 아주 오래전 서운관의 낡은 고서에서 본 적이 있는 이름 모를 별자리였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라진 별자리.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잠자는 목동자리. 아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아요. 그 별자리의 이름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얼떨떨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정말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별의 존재를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 덕분에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눈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별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아주 오랜만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나 분노 때문이 아닌 순수한 경이로움과 희미한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서준의 가슴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자는 목동자리. 분명 아주 오래된 천문 기록서 구석에서 먼지에 쌓인 채 적혀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너무나 희미하고 오래되어 학술적인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잊혀진 별자리.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녀는 그 별자리의 존재를 느끼고 심지어 그 슬픔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느껴지는걸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저마다의 빛과 소리가 있거든요. 사람도, 나무도, 돌멩이도요. 별들은 특히 더 그래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빛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거든요.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녀의 설명은 신비롭고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준은 그 말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이성적인 천문학의 세계 너머에 이 소녀가 느끼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차원의 우주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별자리, 잠자는 목동자리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수 있겠소? 서준은 자기도 모르게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화공의 본능이 미지의 별자리에 대한 순수한 탐구심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제가 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본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준은 그 말이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할머니가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잠자는 목동자리는 아주 희미한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치 누군가 실수로 잉크를 떨어뜨린 것처럼 옅은 빛의 점들이 흩어져 있죠. 하지만 그 점들을 마음의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한 소년의 모습이 보여요. 서준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라의 목소리를 따라 희미한 이미지들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푸른 풀밭에 누워 있어요. 머리맡에는 낡은 지팡이가 놓여 있고 주변에는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죠. 소녀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고요. 아마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나 봐요. 서준의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까 아라에게 받았던 한지를 흙바닥에 펼쳤습니다. 붓과 벼루가 없었기에 그는 시냇가에서 주워온 뾰족한 돌멩이를 붙삼아 흙을 물에 개어 먹물 삼아 그림을 그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멈칫했습니다. 한지는 너무나 귀하고 깨끗했습니다. 이런 조악한 도구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마른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축축한 흙바닥 위에 아라의 이야기를 옮겨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자리의 빛은 어떤 느낌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에요. 겨울날 할머니가 덮어주시던 낡은 소미불 같은 느낌이랄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온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 자장가 같은 소리가 들려요. 괜찮다, 괜찮다 하고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낡은 소미불 같은 온기, 자장가 같은 속삭임. 서준은 한 번도 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누고 색을 청백색이니
황색이니 구분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아라가 묘사하는 감각적인 느낌들을 자신의 손끝으로 번역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나뭇가지가 흙 위를 미끄러지며 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별의 정확한 위치를 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라가 묘사한 느낌을 그리려 했습니다. 부드럽고 둥근 선으로 잠든 소년의 윤곽을 그렸고 그 주변에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시름을 잊은 듯한 평온한 미소를 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준은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누명도, 잃어버린 명예도, 암담한 현실도 오직 흙바닥 위의 그림과 아라의 목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아라가 말한 별의 자장가가 정말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소녀는 왜 잠들어 있는 건가요? 아라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나뭇가지를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가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오. 혹시 그 이야기도 들려오?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기까지는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왠지 저 소녀는 너무 지쳐서 잠든 것 같아요. 세상의 힘든 일들로부터 도망쳐서 자신만의 꿈속으로 숨어버린 거죠. 언젠가는 깨어나야 한다는 걸 알지만 지금은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서준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잠자는 목동의 이야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 지쳐 도망치듯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버린 자신의 모습. 그는 그림 속 소년의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소년의 머리맡에 놓인 지팡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 끝에 아주 작은 반딧불 하나가 앉아 빛을 내는 모습을 그려 넣었습니다.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도, 아무리 어두운 꿈을 꾸고 있더라도 그를 깨워줄 작은 빛 하나쯤은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흙바닥에는 아라의 이야기와 서준의 마음이 더해진 잠자는 목동자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운관에서 그리던 정교하고 화려한 천문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투박했지만 그 어떤 그림보다도 살아있는 듯한 온기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숨을 내쉬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라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림을 향하며 물었습니다. 다 그리셨나요? 그렇소. 어떤 그림인가요? 저에게도 보여주세요. 서준은 잠시 막막해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녀에게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그는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은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아라의 옆에 앉아 그림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말한 소년이 누워 있어. 아주 평온한 얼굴로. 그리고 여기에는 양들이, 또 여기에는 내가 그려넣은 작은 반딧불이 있어. 그는 아라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아라의 가늘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흙바닥에 새겨진 그림의 선을 천천히 더듬어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끝으로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서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준과 아라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교감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라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서준이 흙바닥에 그린 그림 위를 천천히 그리고 경이롭게 더듬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그림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자는 목동의 평온한 얼굴 윤곽을 지날 때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양떼의 둥근 등을 스칠 때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서준이 마지막에 그려넣은 작은 반딧불에 이르렀을 때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작은 온기를 느끼려는 듯 집중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아라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과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이에요. 서준님이 그려주신 이 그림에는 희망이라는 빛이 더해졌어요. 희망. 서준은 그 단어를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산속으로 들어온 그에게 희망은 가장 사치스러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소녀는 그의 투박한 흙 그림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서준은 아라의 손가락을 따라 그림을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그려넣은 작은 반딧불 하나가 그림 전체에 미묘한 온기와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아주 작은 빛,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건네고 싶었던 작은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그림에 대해 자부심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왕의 칭찬이나 백성들의 환호 속에서 느꼈던 그런 화려한 성취감과는 다른 아주 조용하고 내밀한 만족감이었습니다. 이 그림 지워지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아라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흙바닥 위의 그림은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금방 사라져버릴 운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준은 문득 아까 아라가 건네주었던 한지를 떠올렸습니다. 천년을 간다는 맑고 깨끗한 그 종이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강렬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이 사라져가는 별의 이야기를, 이 순간의 감동을 저 종이 위에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다는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붓도 먹도 없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으리다. 지금 나에게는 그림을 그릴 도구가 아무것도 없으니. 도구요? 아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작은 보찜을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단단한 먹조각과 조그마한 대나무 붓 한 자루였습니다. 붓은 전문가가 쓰는 고급 붓은 아니었지만 잘 관리되어 정갈한 상태였습니다. 이거라도 괜찮으시다면. 아라가 수줍게 그것들을 내밀었습니다. 서준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네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오? 아버지가 예전에 글을 쓰시던 분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품으로 남겨주신 것들이에요. 가끔 종이가 잘 만들어졌는지 시험해 보려고 가지고 다녀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이라니 너무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가 선뜻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아라가 그의 손에 붓과 먹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물건은 쓰여야 가치가 있는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서준님처럼 훌륭한 분이 사용해 주신다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서준은 손에 들린 붓과 먹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먹의 감촉, 손에 착 감기는 대나무 붓대의 느낌, 너무나도 그리웠던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냇가로가 깨끗한 조약돌 하나를 주워와 벼루 삼아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먹이 갈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멈춰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짙은 묵향이 밤안개와 섞여 그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는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먹을 갈았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묵지도 않게 별의 희미하고 아련한 빛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농도로 준비를 마친 그는 흙바닥에 펼쳐두었던 한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붓에 정성껏 먹물을 묻혔습니다. 붓끝이 먹물을 머금는 순간 그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과 붓이 하나가 되는 듯한 감각.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하얀 한지 위에 붓끝을 가져갔습니다.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라가 들려준 이야기, 그녀가 묘사했던 감각들, 그리고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자신의 마음을 따라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놀림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도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붓끝의 움직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먼저 가장 옅은 먹물로 잠자는 목동에 희미한 윤곽을 그렸습니다. 소미불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붓에 힘을 빼고 최대한 부드럽게 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진한 먹으로 소년의 평온한 얼굴과
주변의 양들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태어난 양들은 금방이라도 음매하고 울 것 같이 생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붓끝에 아주 진한 먹물을 살짝 찍어 소년의 머리맡에 작은 반딧불을 그려 넣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한 점 하나, 그 점 하나가 그림 전체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희망의 상징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한지 위에는 더 이상 슬프기만 한 잊혀진 별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의 손끝에서 아라의 이야기 속에서 새로 태어난 따뜻한 위로와 작은 희망을 품은 잠자는 목동자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붓을 내려놓고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창작의 희열, 그리고 자신의 재능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데서 오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화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소녀를 통해 그는 다시 붓을 잡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감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그의 화공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분놀림은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서준은 탈진한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붓끝으로 모두 쏟아져 나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그는 하얀 한지 위에 고요히 숨쉬고 있는 잠자는 목동자리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그린 그림이란 말인가? 마치 다른 누군가의 영혼이 자신의 손을 빌려 그린 것처럼 그림에서는 그가 이전에 그려왔던 그림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깊이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라는 그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공기의 미묘한 떨림으로 알아차린 듯 조용히 물었습니다. 다 되셨나요? 그렇소. 서준은 아직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아라에게 보여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으로 만지게 하기에는 방금 그린 먹물이 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반딧불이 한 마리가 날아와 그림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림 속 반딧불을 보고 친구를 찾아온 것처럼. 그러자 하나둘씩 점점 더 많은 반딧불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 수백 마리의 반딧불이들이 서준과 아라의 주위를 날아다니며 환상적인 빛의 군무를 펼쳤습니다. 서준과 아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반딧불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서준이 흙바닥에 처음 그렸던 잠자는 목동자리 그림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흙의 선을 따라 반딧불이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을 때마다 흙바닥에는 빛나는 별자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자는 목동의 윤곽, 평화로운 양떼, 그리고 소년의 머리맡에 있는 지팡이 끝까지 흙바닥의 그림은 어느새 수백 개의 살아있는 별들로 이루어진 지상에 내려온 밤하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로워서 서준은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아라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한 듯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들이 인사를 하러 왔나 봐요. 자신들을 기억해 주어서 고맙다고. 그녀의 말처럼 반딧불이들이 만들어낸 성도는 마치 서준과 아라에게 보내는 우주의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잊혀진 존재를 기억하고 그 슬픔에 공감해 주었을 때 세상은 이토록 아름다운 기적으로 화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황홀한 눈으로 그 빛의 축제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딧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은 안개 낀 숲을 신비로운 궁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절망의 찌꺼기마저 그 빛 속에서 깨끗이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궁에서 그렸던 수많은 천문도들은 그저 별의 껍데기만을 그린 것이었음을, 왕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의 부강을 기원하기 위한 그림이었을 뿐
별의 영혼과 교감하는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별 그림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종이 위에 옮겨 담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작은 빛들과 교감하는 것. 그는 옆에 앉은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딧불의 은은한 빛이 아라의 맑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으로 이 광경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와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고맙소, 아라양. 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없었을 것이오. 아니, 다시는 붓을 잡을 용기조차 내지 못했을 거요. 아라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별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걸요. 그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서준님의 붓과 마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반딧불이 수놓은 지상의 성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잊혀진 존재를 위로하며 만들어낸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반딧불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다시 어둠 속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흙바닥의 별자리는 서서히 빛을 잃고 다시 평범한 흙 그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적인 광경은 서준과 아라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각인처럼 새겨졌습니다. 숲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무거운 침묵과는 다른 충만하고 따뜻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한지 위에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먹물은 이제 부드러운 밤바람에 꾸덕꾸덕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아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그대의 것이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태어나지 못했을 그림이니. 아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평생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벅찬 감동으로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준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반딧불이들과 함께 밤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잠자는 목동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흔들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는 안도감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딧불의 축제가 끝나고 숲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을 때 서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분노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하고 충만한 감정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강물이 봄볕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곁에 앉은 아라와 함께 이제는 희미해진 흙바닥의 성도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곳을 가득 채웠던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아직 먹물의 감촉이, 코끝에는 묵향이 남아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은 그의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기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떠오른 기억은 그를 괴롭히던 배신과 좌절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오래되고 순수했던 시절의 따뜻한 추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서운관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16의 어린 나이, 재능을 인정받아 꿈에 그리던 관원이 되었지만 막상 궁궐의 생활은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엄격한 규율과 법도에 얽매여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숨막히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서운관의 서고는 어린 그에게는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천장까지 빽빽하게 꽂혀있는 그곳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우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책들은 저마다 다른 시대의 지혜와 역사를 품고 있었고
그 무게에 압도되어 그는 감히 책을 꺼내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스승의 명으로 밤늦게까지 서고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관원들은 모두 퇴청하고 거대한 서고에는 오직 그와 희미한 등불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적이 내려앉은 서고는 낮보다 훨씬 더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책장들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그는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창밖에는 그가 늘 동경하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넋을 잃고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느냐? 등 뒤에서 들려온 나직한 목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얀 수염을 길게 기른 늙은 관원, 서고를 지키는 박보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서운관에서 가장 학식이 높지만 성격이 괴팍하여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이 혼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잔뜩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노 박사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별이라 저 하늘의 별과 이 서고의 책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느냐? 서준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 박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옆으로 다가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별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고 있듯이 이 책 한 권 한 권에도 우주의 섭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단다. 하늘을 읽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결국 같은 일이지. 그는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 별들도 이 책들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자에게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이다. 지식으로만 접근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교감하려 애써보거라. 그날 이후 서준에게 서고는 더 이상 두려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 박사의 말처럼 책들과 마음으로 교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낡은 책에서 나는 묵향을 사랑하게 되었고 사각거리는 종이의 감촉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책 속에서 수많은 옛 학자들의 지혜를 배우고 잊혀진 별들의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그를 매료시킨 것은 오래된 천문 기록서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단순히 별의 위치나 움직임을 기록한 것을 넘어 별에 얽힌 신화와 전설, 그리고 별을 보며 느꼈던 옛사람들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그 이야기들을 읽었고 자신의 그림에 그 영혼을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재능이 만개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그의 그림이 다른 화공들의 그림과 달랐던 이유는 그가 단순히 별의 형태를 그린 것이 아니라 별의 이야기를 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억, 서준은 자신이 그 가장 중요한 초심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더 이상 별과 교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정확하고 더 화려하게 그리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고 최고의 화공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는 동안 그의 그림은 영혼을 잃어갔고 그의 마음은 교만과 경쟁심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옆에 앉은 아라를 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이 작은 소녀가 괴팍한 늙은 박사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보라고, 마음으로 느끼라고. 그는 어쩌면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사건이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게 해준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슨 좋은 생각하세요? 아라가 그의 표정 변화를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서준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던 한 스승님 생각이 나서 말이오. 그는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라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추억에 잠겨있던 서준의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의문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모함했던 그 동료는 그는 왜 그토록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했을까? 그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서도 왜 정당한 방법이 아닌
비열한 술수를 써야만 했을까. 그 순간 서준은 희미하게나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별의 영혼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별은 그저 자신의 출세를 위한 도구이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명예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린 그림에는 결코 진정한 생명력이 깃들 수 없었을 겁니다. 서준은 그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연민과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를 아프게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흉터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를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고요한 숲에서 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신비한 소녀와 함께 따뜻한 추억 속을 헤엄치던 서준은 문득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밤안개는 어느새 조금씩 옅어지고 그 사이로 보름달이 둥근 얼굴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은쟁반같이 맑고 밝은 달빛이 온 숲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시냇물은 달빛을 받아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흘러갔고 나뭇잎들은 저마다 은가루를 뒤집어 쓴 듯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서준은 알아가 그의 옆에 고이 놓아두었던 잠자는 목동자리가 그려진 한지를 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옅고 짙은 먹의 농담이 달빛 아래서 더욱 깊이 있게 살아났습니다. 그림 속에서 목동은 정말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반딧불은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라양, 서준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네, 서준님, 앞으로도 나에게 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에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별들을 되살려내는 이 작업이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보름달 빛을 받아 그 미소는 더욱 밝게 빛났습니다. 물론이죠. 세상에는 아직 사람들에게 잊힌 채 슬퍼하는 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준님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저야말로 기쁜걸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굳건한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것은 계약서도 증인도 없는 약속이었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도 진실하고 단단했습니다. 상처 입은 화공과 앞을 못 보는 소녀가 잊혀진 우주의 기억을 복원하기 위해 함께 길을 걷기로 한 것입니다. 아라는 자신의 등 뒤에 있던 지게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가장 희고 깨끗한 한지 한 묶음을 꺼내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순백의 종이에서는 맑고 청아한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 종이를 받아주세요. 서준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받을 수 없소. 종이를 파는 그대에게 이것은 소중한 재산이 아니오. 더구나 이미 그림 한 장과 붓과 먹까지 받았는데. 아라 양은 달을 보면 어떤 느낌이드오? 아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달은 아주 크고 둥근 등불 같아요. 밤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상을 말없이 비춰주는 등불이요. 그리고 아주 다정한 어머니의 품 같기도 해요. 어떤 슬픔도 어떤 아픔도 말없이 다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서준은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평생 달을 관찰하며 그 표면의 분화구나 바다를 그려왔지만 달에서 어머니의 품을 느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소녀는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별은요? 별들은 멀리서 반짝이는 그리운 사람들의 눈빛 같아요. 저마다 다른 사연을 품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 주는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리운 사람들의 눈빛. 서준은 그 말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아껴주던 스승님도,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부모님도, 하늘의 어딘가에서 별이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그날 밤 서준과 아라는 보름달 아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별을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라는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된 사연이나 힘든 삶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숲속에서 만난 동물들 이야기, 계절마다 달라지는 숲의 냄새 이야기, 자신이 만든 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상처와 슬픔을 가진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그들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습니다. 보름달은 그런 두 사람을 말없이 그리고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밤 서준은 약속 장소인 시냇가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설렘으로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별을 관찰하러 가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라에게 받은 깨끗한 한지 묶음과 작은 붓, 그리고 먹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어제와 같은 시간에 아라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멈춰있던 삶을 다시 흐르게 해준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아라가 맑은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요, 나도 방금 왔소. 서준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시냇가 바위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없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함께해온 사람들처럼. 오늘은 어떤 별의 이야기가 들려오? 서준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라는 눈을 감고 밤하늘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이 달빛을 받아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집중하던 그녀가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힘찬 별의 이야기가 들려와요. 동쪽 하늘,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한 별자리예요. 서준은 무심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평선 위로 몇몇 밝은 별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그가 아는 별자리 중에는 아라가 말하는 듯한 느낌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 별자리는 어떤 느낌이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커다란 잉어의 모습이에요. 온몸의 근육이 꿈틀거리고 꼬리는 세차게 물을 가르고 있죠. 수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상처 입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오직 저 위, 폭포의 꼭대기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요. 잉어자리. 서준은 그 이름 역시 낡은 기록서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용이 되기 위해 폭포를 거슬러 오른다는 등용문, 고사와 관련된 별자리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희미한 전설 속의 별자리였습니다. 그 별의 빛은 아주 뜨겁고 강렬해요. 마치 대장간의 불꽃처럼 붉고 치열한 빛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외치는 듯한 함성 소리가 들려요. 서준은 아라의 이야기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거센 폭포수를 향해 온몸으로 돌진하는 거대한 잉어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며칠 전까지 절망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어쩌면 세상의 모든 시련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하늘이 보내는 응원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붓을 잡았습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약돌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 힘차고 빠르게 먹을 갈았습니다. 잉어의 강렬한 생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진하고 깊은 색의 먹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하얀 한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붓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붓놀림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잠자는 목동자리를 그릴 때의 부드럽고 섬세한 필치 대신 힘있고 역동적인 필치가 종이 위를 내달렸습니다. 서준은 붓을 내려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지 위에는 거센 물살을 헤치고 하늘로 솟아오를 듯한 잉어 한 마리가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우는 힘을 가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들어 아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그림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기운을 느꼈는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림에서 뜨거운 불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준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틀 밤 만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별자리를 그려냈습니다. 하나는 고요한 위로를, 다른 하나는 뜨거운 용기를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별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화공의 역할은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가장 잘 전달하는 통역사와 같다는 것을. 그날 이후 서준과 아라의 밤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라는 밤마다 새로운 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서준은 그 이야기를 한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으로 되살려냈습니다. 슬픔에 잠긴 채 하프를 연주하는 비파 성자, 어머니를 찾아 밤하늘을 헤매는 어린 새의 모습을 한 미암의 성자, 그리고 굳건한 우정을 상징하는 서로의 손을 맞잡은 두 장수의 모습을 한 쌍검 성자까지 그들의 손에서 잊혀졌던 수많은 별자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서준의 그림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그의 마음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서 버림받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에 잊혀진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화공이었습니다. 몇 번의 달이 차고 기우는 동안 서준과 아라의 밤샘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되살려낸 별자리 그림들은 어느덧 두툼한 책 한 권 분량이 될 정도로 쌓여갔습니다. 서준은 그림들을 소중하게 보관하기 위해 나무 껍질과 질긴 칡넝쿨로 표지를 만들어 엮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잊혀진 별들의 기록서가 그렇게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밤 공기가 제법 쌀쌀해져 두 사람은 시냇가 옆에 작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붉은 불꽃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라는 유독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불꽃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온기를 쬐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 했습니다. 서준은 그녀가 새로운 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숲 저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경계하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맹수일까? 하지만 소리는 맹수의 움직임과는 달랐습니다. 힘겹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고 있었지만 옷은 군데군데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서준과 아라가 피워놓은 모닥불 빛을 발견하고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길을 잃었소이다. 하룻밤만 불을 쬐게 해주실 수 있겠소? 노인은 겨우 말을 잇고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경계했지만 노인의 행색이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아라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노인이 나타난 방향을 향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서준은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모닥불 가까이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따두었던 약초를 달여 마시려고 준비해둔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노인은 허겁지겁 물을 마시며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하마터면 이 깊은 산속에서 객사할 뻔했구려. 노인은 한숨을 돌린 후에야 서준과 아라를 제대로 둘러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젊은 사내와 앞을 못 보는 어린 소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의 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나는 한양에서 온 나그네라오. 잠시 볼 일이 있어 길을 나섰다가 그만 산적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길까지 잃고 말았소.
노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나 옷차림으로 보아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아마도 높은 벼슬을 가진 양반이거나 큰 상인일 것이라고 서준은 짐작했습니다. 아라는 말없이 보찜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생강 몇 조각과 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강을 물주전자에 넣고 꿀을 조금 타서 모닥불에 올려놓았습니다. 곧 맵싸하면서도 달콤한 생강차 향기가 주위에 퍼졌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어르신. 아라가 노인에게 따뜻한 생강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앞을 못 보는 소녀의 섬세한 배려에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온몸에 퍼지자 노인의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처자로구나. 노인은 서준과 아라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런 깊은 산속에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부녀지간 같지는 않은데. 서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밤하늘의 별을 벗삼아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서준이 애둘러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그 대답이 무언가 사연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길 잃은 자신을 조건 없이 도와준 이들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의 눈에 서준 옆에 놓인 나뭇껍질 표지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책인가? 이런 곳에 책이라니 신기한 일이로군.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책을 노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떠날 사람, 자신의 정체를 알 리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잠자는 목동자리. 그림에서는 고요한 위로와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잉어자리. 그림에서는 불굴의 의지와 뜨거운 용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넋을 잃고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슬픔에 잠긴 비파 성좌, 애틋한 미아 성좌, 굳건한 쌍검 성좌까지. 모든 그림이 저마다의 이야기와 영혼을 품고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평생 수많은 그림을 봐왔지만 이토록 강렬한 감동을 주는 그림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와 교감하는 영혼을 가진 자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대체 누가 그린 것이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경외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의 이 젊은이가 이토록 신기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단 말인가. 그리고 이 그림들의 이야기는 여기 이 아이가 들려주었지요. 서준이 아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노인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앞을 못 보는 소녀가 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더기 옷을 입은 사내가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다? 모든 것이 꿈을 꾸는 것처럼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아이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별을 보고 저는 그 이야기를 붓으로 옮길 뿐입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림과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왕의 명을 받아 전국에 숨겨진 인재를 찾아다니던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나라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늘이 숨겨놓은 보물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암행어사 박노인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준이 그린 별자리 그림책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등불에 비춰보며 세세하게 뜯어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의 구도, 필력,
먹의 농담 조절 어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그림에 담긴 정서와 이야기는 보는 이의 마음을 뒤흔드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도다. 정말 놀랍도다. 그는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젊은이의 그림은 살아있네. 단순히 별의 형태를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별의 영혼을 담아냈어. 이런 경지는 평생 수련한 대가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인데 박노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준은 오히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잊고 있던 옛 시절의 자부심과 함께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겹쳐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닐세. 나는 평생 사람과 글, 그리고 그림을 봐온 사람일세. 내 눈은 틀리지 않아. 젊은이는 분명 하늘이 내린 재능을 가졌네. 어찌하여 이런 재능을 속세에 뽐내지 않고 이런 깊은 산중에 묻혀 지내는 겐가? 박노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이 낯선 노인에게 털어놓아야 할까?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노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신뢰와 연륜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준은 무거운 입을 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운관 최고의 화공이었던 시절의 이야기. 동료의 시기와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쫓겨난 이야기. 그리고 절망 속에서 죽음까지 생각했던 지난 날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라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서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박 노인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어허, 이럴 수가. 하늘이 내린 인재를 시기심에 눈이 먼 간신배가 해쳤구나.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도다. 그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걱정하지 말게. 내가 반드시 젊은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대의 재능이 다시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돕겠네. 박 노인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굳은 의지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말에 이상한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박 노인은 서준과 아라가 어떻게 잊혀진 별들을 찾아내고 그림으로 그리는지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두 사람은 그간의 신비로운 경험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박 노인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에 어떤 거대한 뜻이 담겨있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박 노인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꼭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디 몸조심하며 이 위대한 작업을 계속해주게. 이것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흩어진 역사를 바로잡는 일일세. 박 노인은 서준이 그린 그림책을 잠시 빌려가도 되겠냐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준은 흔쾌히 그림책을 내주었습니다. 박 노인이 떠난 후 숲에는 다시 서준과 아라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막연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작업이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그림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아라는 밤마다 더 깊은 집중력으로 별들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고 서준은 혼신의 힘을 다해 그 이야기들을 한지 위에 펼쳐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태어난 별자리 지도는 점점 더 완성된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림들은 더 이상 한 장 한 장 낱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별자리들의 위치와 계절의 흐름에 따라 그림들을 배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별자리, 여름의 별자리, 가을, 겨울의 별자리들이 차례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모아놓으니 한 폭의 거대한 천문도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천문도보다도 풍부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살아 숨쉬는 별자리 지도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오고 산에 첫눈이 내리던 밤,
그들은 드디어 마지막 별자리를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겨울밤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고요한 어머니 성좌였습니다. 아라의 말에 따르면 그 별자리는 세상의 모든 아프고 지친 영혼들을 말없이 품어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따뜻한 우유 같은 빛을 낸다고 했습니다. 서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망 속에서 구원해준 아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모든 감사와 사랑을 담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붓질을 마치는 순간 서준은 깊은 감동과 함께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장의 한지 위에 펼쳐진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별자리 지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와 아라가 함께 만들어낸 기적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하늘에 그리고 자신의 곁을 지켜준 아라에게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별자리 그림을 완성한 며칠 뒤 하늘은 마치 무거운 비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산봉우리를 무겁게 짓눌렀고 바람은 스산한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전부 삼켜버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서준과 아라는 그들이 머무는 작은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동굴 입구의 굵은 빗줄기가 흰 휘장을 들이운 것처럼 쏟아져 내렸고 천둥이 온 산을 뒤흔드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서준은 동굴 안쪽에 피워놓은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아 완성된 별자리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했지만 사실은 동굴 밖에 폭풍우처럼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떠난 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했던 약속이 그저 늙은 나그네의 허언은 아니었을까? 자신의 억울한 누명이 정말로 벗겨질 수 있을까? 만약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아라와의 관계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시 서운관의 화공이 된다면 아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신분의 차이가 엄격한 세상에서 역적의 누명을 썼던 사내와 앞을 못 보는 가난한 소녀의 인연이 계속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특별한 관계를 순수하게 받아들여 줄까? 온갖 번민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차라리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기를, 이대로 아라와 함께 이 깊은 산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재능을 다시 세상에 펼치고 부당하게 더럽혀진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욕망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옆에 앉아있던 아라가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우시군요. 아라의 목소리는 동굴 밖의 거친 빗소리를 뚫고 그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준은 깜짝 놀라 아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속 폭풍을 알아차린 것일까? 어떻게? 서준님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라요. 파도를 닮은 숨소리예요. 아라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비가 오는 날에는 원래 마음이 더 시끄러워지는 법이니까요. 하늘도 저렇게 울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은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듯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이대로 영원히 이곳에 머물고 싶기도 하오. 두려운 것은 만약 내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함께 있을 수 없게 될까봐. 그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작아졌습니다. 아라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손을 조금 더 힘주어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님, 저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는 알아요. 신분과 재물로 사람을 나누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만난 인연이 아니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인연으로 만났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죠.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인연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서준님이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저는 항상 서준님의 곁에서 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서준님 마음속에 하늘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라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 속에는 서준을 향한 깊은 믿음과 변치 않을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번민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신분의 차이나 세상의 시선 같은 것들을 걱정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마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라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맙소, 아라. 내가 어리석었소.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불안과 번민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감동,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마음을 정화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눈물을 흘리자 동굴 밖의 빗줄기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의 마음속 폭풍이 멎자 하늘의 폭풍도 함께 멈춘 것처럼 비가 그치자 세상은 온통 물에 씻겨 상쾌한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흙냄새, 젖은 풀잎 냄새가 동굴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늘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어 있었고 거대한 무지개가 산봉우리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서준과 아라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에 젖은 세상은 유난히 더 아름답고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모든 번민과 불안이 방금 내린 저 억수 같은 비에 모두 씻겨 내려간 듯 했습니다. 마음이 수정처럼 맑고 투명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든 이곳에 남게 되든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아라가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아라와 함께라면 그 어떤 운명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폭풍 후가 지나간 밤하늘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검은 비단에 누군가 수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 별들은 저마다의 빛을 영롱하게 발하고 있었습니다. 비에 씻긴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시냇물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습니다. 서준과 아라는 동굴 앞 바위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갓 갠 하늘처럼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그때 아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별들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처럼. 무슨 특별한 소리라도 들려오는 것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하늘의 가장 높은 곳, 천정 부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아주 강하고 장엄한 빛이 느껴져요. 이전에는 다른 별들의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오늘 밤은 유난히 선명해요. 서준은 아라가 가리키는 곳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그가 알기로는 특별한 별자리가 없는 비교적 어두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의 말에 집중하며 다시 바라보니 희미한 별 몇 개가 모여있는 것이 보이는 듯도 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느낌이요? 마치 위엄 있는 왕이나 자애로운 어머니가 하늘에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모든 것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빛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서준은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내려진 신탁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머릿속에 있는 모든 천문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 영역을 떠올려 보려 애썼습니다. 그러자 아주 희미한 기억 하나가 먼지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천재성 텐디. 아주 오래된 거의 신화에 가까운 기록 속에서만 언급되던 전설의 별자리, 하늘의 황제, 즉 옥황상제를 상징하는 별자리로 나라의 운명을 관장하는 진정한 수호성이라고 전해지는 별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관측되지 않아 후대의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단지 상상 속의 별자리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서준이 자신을 모함했던 동료와 마지막으로 경쟁했을 때 왕이 내렸던 과제가 바로 이 천재성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서운관의 모든 관원들은 그것이 불가능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료는 자신이 천재성을 찾아냈다며 화려하게 채색된 가짜 성도를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서준은 그가 만든 가짜 성도를 부정했다는 이유로 국군을 어지럽히려 한 역적으로 몰렸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습니다. 그 별자리의 이름은 천재성이요. 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라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느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준님을 모함했던 그 사람은 이 진짜 수호성을 일부러 숨기고 가짜 별자리를 만들어 바쳤던 것이군요. 그렇소.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하늘을 속이고 임금님을 기만했으며 나에게 누명을 씌웠던 것이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준은 분노보다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뒤틀린 욕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 수 있는지 그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라가 묘사하는 천재성의 느낌을 화폭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자애로운 빛, 모든 것을 품어주는 듯한 따뜻함. 그의 붓끝은 더 이상 망설이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쌓아온 모든 내공을 쏟아부어 진정한 나라의 수호성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서준은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왜곡된 하늘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통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동굴 저편, 숲의 입구에서 여러 개의 횃불이 이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준은 반사적으로 아라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산적이거나 혹은 자신을 잡으러 온 광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횃불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윽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들 중 가장 앞에는 몇 달 전 만났던 박 노인이 위험 있는 관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수십 명의 군사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박 노인, 아니 암행어사 박문수는 서준의 앞에 이르러 예를 갖추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하네. 그대의 억울함을 밝히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그는 서준이 방금 완성한 천재성 그림을 보고는 감탄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군. 자,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릴 시간이네. 나와 함께 궁으로 돌아가 주시게. 왕께서 그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네. 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아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서준은 왕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가 암행어사 박문수와 함께 내놓은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그가 아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린 잊혀진 별자리 지도와 진짜 천재성 그림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을 모함했던 동료는 모든 죄가 발각되어 파직당하고 유배를 떠났습니다.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충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며 서준에게 깊이 사과하고 그를 서운관의 최고 책임자인 정어의 자리에 임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정중히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전하, 소씨는 더 이상 벼슬에 욕심이 없사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소씨는 깨달은 바가 있사옵니다. 진정한 하늘의 뜻은 높은 벼슬이나 부귀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작은 별 하나와 교감하는 순수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왕에게 한 가지 청을 올렸습니다. 자신은 평생 서운관의 화공으로 남아 잊혀진 별들을 찾아내고 그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아라 낭자가 항상 자신의 곁에서 별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서준의 깊은 뜻에 감동하여 그의 청을 모두 허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에게는 특별히 관성대라는 직책을 내려 그녀가 서운관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서준의 작업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앞을 못 보는 가난한 종이 파리 소녀가 나라의 천문을 담당하는 관청의 특별 관원이 된 것입니다. 파격적인 일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 신비한 소녀가 가진 특별한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준과 아라의 삶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둡고 축축한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라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지어진 서운관의 천문대에서 함께 밤하늘을 연구했습니다. 서준은 왕이 하사한 최고급 붓과 먹 그리고 비단으로 그림을 그렸고 아라는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수많은 잊혀진 별자리들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신신천상 열차분야 지도는 이전의 그 어떤 천문도보다도 정확하고 풍부하며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을 통해 밤하늘의 별들이 단순한 빛의 점이 아니라 저마다의 슬픔과 기쁨, 용기와 위로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준과 아라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나 세상의 시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혼인하여 평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왕후장상의 삶보다도 충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맑은 여름밤, 서준과 아라는 관성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년이 된 서준의 얼굴에는 깊은 연륜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고 아라의 얼굴에는 변함없이 맑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별들이 아주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군요. 아라가 서준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처럼 말이요? 서준이 아라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네, 우리처럼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는 그들이 함께 되살려낸 별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잠자는 목동도,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잉어도, 고요한 어머니도, 그 모든 별들이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하듯 다정하고 따뜻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렇게 밤하늘의 별들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영원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 소리, 은은한 한지 냄새,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다정한 속삭임과 함께 조용한 밤, 달빛이 속삭이는 잊혀진 옛 이야기,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별빛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다음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